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둘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돈을 내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70%가 받고 30%가 냈습니다. 어느 쪽에 계십니까? 이번 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6조 추경 중 핵심인 4조 8천억짜리 지원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질문만 보겠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는가? 누구에게 가는가? 그리고 이 비대칭은 정상인가?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보이실 겁니다. 2026년 4월 편성된 추경 총 규모 26조 2천억 원입니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1조 원, 국채 발행은 0원입니다. 26조 2천억의 정부 공식 분류는 5개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4천억, 다음으로 지방재정 보강 9조 7천억, 산업, 공급망 안정 3조, 민생 안정 2조 8천억, 마지막으로 국채 상환 1조 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가장 큰 10조 4천억 안의 하나,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입니다. 26조에서 10조로 다시 4조 8천억으로 두 단계 좁혀서 봅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이 4조 8천억은 국비 기준입니다. 여기에 시, 도와 시군구가 지방비 1조 3,200억을 매칭하면 총 사업비는 6조 1천억이 됩니다. 이 돈이 누구에게 가고 그 재원은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서부터 봅니다. 먼저 1차 신청 결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322만 7천여 명 중 294만 4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률 91.2%, 집행금액 1조 6,728억 원입니다. 이미 1차에서 91%가 끝났습니다. 추경의 첫 단계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2차 신청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차 단독 대상 인원만 3,256만 명입니다. 1차 322만 명과 합치면 약 3,58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소득 하위 70%,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입니다. 지급액은 거주지와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먼저 일반 소득 하위 70%는 거주지별로 4단계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입니다. 취약계층은 자격과 거주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차상위와 한부모는 수도권 45만 원, 그 외 지역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그 외 지역 60만 원입니다.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수도권에 살면 5만 원 덜 받습니다. 거주지가 자격을 또 한 번 가르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과 오부제, 사용처 같은 실용 정보는 화면 자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우대 25만 원. 이 차등에 대해 수도권 시민들의 역차별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편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감안한 정책적 우대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가 받습니다. 30%가 냈습니다. 그럼 그 30%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보겠습니다. 국세청 2024년 통계 기준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1.7%를 부담합니다. 상위 1%가 부담하는 비율은 31.2%입니다. 근로자 100명 중 10명이 세금의 72%를 냅니다. 100명 중 1명이 31%를 냅니다. 이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드문 구조입니다. 사실상 소수 과세 구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쪽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위가 너무 많이 낸다. 그런데 반대편 시각도 함께 봐야 공정합니다.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큽니다. 누진 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 누진의 본질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떨까요?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2024년 신고 기준 공식 표를 보겠습니다. 상위 1%의 종합소득 점유율은 21.2%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담하는 결정 세액은 전체의 49.1%입니다. 소득 점유 21%의 세부담 49%, 부담률이 소득 점유율의 2.3배입니다. 이 부분도 양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1%가 절반을 낸다. 과중하다. 다른 쪽은 말합니다. 1%가 21%를 가져간다. 누진의 본질이다. 같은 숫자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상위 10%까지 누적해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 점유율 합계는 52.3%, 결정세액 부담률은 84.7%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갖고 세금의 85%를 냅니다. 부담률이 소득 점유율의 약 1.62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상위 30%까지 누적하면 종합소득세 부담률은 96%가 됩니다. 상위 30%가 종합소득세의 96%를 냅니다. 나머지 하위 70%는 4%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금은 정확히 그 하위 70%, 1, 2차 합산 약 3,580만 명에게 갑니다.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비율이 정확히 30대 70으로 거꾸로입니다. 법인세는 더 극단적입니다. 상위 1%의 법인 약 4,606개의 회사가 법인세 전체의 86.1%를 부담합니다. 100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법인세의 86%를 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세 부담은 극도로 위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다만 이 쏠림이 부당하다인지 정상이다인지는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한쪽은 누진의 본질이라 보고 다른 쪽은 과세 기반이 너무 좁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비대칭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 세금 0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국세청 통계 기준 2024년 한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2.5%에서 33.9% 사이입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결정세액 0원입니다. 이 숫자 우연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면세자 비율을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2005년 48.9%였던 면세자 비율이 자연 감소해 2013년 32.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2014년에 다시 48.1%로 폭증합니다. 전년 대비 15.7%포인트가 한 해에 튀어오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4년 정부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같은 항목을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했습니다.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곧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중저소득층 직장인의 산출 세액을 0원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산층의 13월 세금 폭탄 조세 저항이 더해졌습니다.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입니다. 정치권은 졸속으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특별 세액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소급 적용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1.1%였던 세액 공제 면세자 비율이 33.1%로 폭증했고 총 면세자는 32.4%에서 48.1%로 뛰었습니다.
지금의 면세자 33%는 2014년 정치권 졸속 입법이 만든 구조적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줄었고 받는 사람은 늘었습니다. 여기서 톤을 짚어두겠습니다. 이 숫자는 면세자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세자가 되도록 설계된 정책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6.6%에서 15.1%, 영국은 14.3%, 호주는 15.5%에서 24.9%, 이탈리아는 약 20%, 미국은 31.5%입니다. 한국은 32.5%에서 33.9%로 OECD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기준 한국의 누진도는 슈츠 지수로 봤을 때 OECD 최상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초누진적인 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전에서 세후로 갈 때 진위계수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3.2%입니다. 미국 6.5%, 영국 8.1%, 캐나다 10.9%와 비교하면 최하위권입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할까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명재 의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누진율은 가파르지만 과세 기반 자체가 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면세자 33%의 헐거운 중산층 과세가 더해지면서 분배했을 재원의 절대 규모가 작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자체가 OECD 평균에 미달하고 분배는 세금 구조가 아니라 이전 지출 규모로 결정된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한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진단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진보와 보수, 학계의 5가지 시각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카드입니다. 면세자 비율을 33%에서 20%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방식은 과표 동결입니다. 쉽게 풀면 세율 구간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월급도 따라 오릅니다. 그런데 세율 구간을 그대로 두면 같은 사람의 월급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면세자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신 월세나 통신비 같은 핵심 생계 지출에는 세금 감면을 늘려서 충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진보 정부가 면세자를 줄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역설로 읽히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보수 측 카드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이 제시한 과표 물가 연동제입니다. 이름이 복잡한데 풀이는 간단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율 구간과 공제액도 자동으로 함께 올리자는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표 동결과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물가만 올랐는데 세금이 자동으로 더 매겨지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진보 진영 박홍근 의원의 비판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의 부자 감세의 규모를 89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슈퍼 대기업 103개사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3에서 24%로 인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과세표준 2억에서 5억 사이 54,400개의 중소 중견 기업의 법인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 보수 측 반박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수민 의원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합니다. 세수가 부족해진 진짜 원인은 감세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정체된 데 있다는 진단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세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고 일단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분배할 목도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다섯 번째,
학계의 시각입니다. 한양대 전영준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명재 위원의 분석입니다. 이들은 한국 근로소득세를 지나치게 가파른 누진 구조로 진단합니다. 일하려는 의욕이 꺾이면 결국 모든 계층의 자산과 소득이 함께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누진 구조를 줄이고 모든 소득에 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자. 둘, 분배는 세금 구조로 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지원금으로 풀자. 여기에 면세자 비율을 강제로 줄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복지 혜택에도 세금을 매기자는 권고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전영준 교수는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평생 버는 돈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다섯 시각, 진단과 처방이 모두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면세자를 줄이고, 김문수는 과표를 연동하고, 박홍근은 슈퍼 대기업을 다시 과세하고, 박수미는 감세를 유지하고, 학계는 비례과세로 가자고 합니다. 같은 문제를 다섯 방향에서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이 영상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다섯 시각이 모두 동시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2차 신청으로 3,580만 명이 받는 그 돈, 이 다섯 시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30이 내고 70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 30대 70 구조에 대한 논쟁은 이미 정치권과 언론에서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영상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께서 직접 판단하실 단서들을 두 화면에 나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행과 KDI는 이번 추경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추경안은 4월 1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셋째, 정부의 공식 반박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4월 1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상위 30%가 전체 소득세의 90%를 떠받치는 구조인데 지원금에서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즉, 30대 70 갈라치기는 정부가 만든 가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비판입니다. 4월 15일 기획예산처가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이며 고유가와 무관한 현금 지원이 반영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직접 보도자료로 반박한 사실 자체가 그만큼 이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음은 시청자께서 직접 살펴보실 발행, 집행 정황과 현장 반응 5가지입니다. 넷째, 발행 시점이 6월 3일 지방선거 약 2주 전입니다. 다섯째, 1차 신청률은 이미 91.2%, 효과는 즉시 발현됐습니다. 여섯째, 집행 규모는 1차 1조 6,728억 원, 2차 4조 8천억 원으로 7주간 풀립니다. 일곱째, 수도권 10만 원과 인구 감소 지역 25만 원의 차등 설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시각도 갈립니다. 여덟째, 2차 발표 직후 현장에서 불만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5월 18일 매일신문은 대체 누가 받는 거냐는 자영업자 분통을, 5월 19일 경향신문은 내가 소득 상위 30% 이내? 라며 경계선에 선 시민들의 볼멘 소리를 전했습니다. 이 8가지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시청자의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6월 3일 이후 선거 결과로 이 의도가 부분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2차 신청 3,580만 명에게 갑니다. 그 돈의 출처는 상위 30%가 사실상 만든 96%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1% 기업이 만든 86%의 법인세입니다. 받는 70%와 내는 30%, 정확히 거꾸로 된 구조입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세금이 0원이고 그 구조는 2014년 정치권의 졸속 입법이 만든 결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누진적인 세제를 갖고도
재분배 효과는 OECD 최하위입니다. 이 비대칭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5 정치인과 학자가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이번 70%가 정말 표로 이어졌는지 결과를 추적합니다. 오늘 다룬 분배 구조의 정치적 의도, 시청자들이 던진 의심, 정부의 반박, 이 모든 게 선거 결과 위에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한 명만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보다 여러분의 공유가 이 채널을 키웁니다. 5명의 진단 중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입장이든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